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국제 뉴스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구정은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죠. 접근은 쉬워졌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국제 뉴스의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뉴스 독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제 뉴스는 아무래도 나와 관련 없는 먼 세상의 큰 이야기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유럽과 러시아의 대립, 아시아 패권 다툼, 이렇게 너무 커다란 이야기들이 주로 오가면서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국제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에 맞춰 언론의 관심도 덜한 것은 이런 속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먼저 기자가 어떤 시각과 태도로 국제 뉴스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뉴스를 보도할 때 기자들은 보통 국가나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주어로 놓고 지정학적 분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옛소련의 영광을 되살리고 유라시아에서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은 나토를 규합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조금만 국제 이슈에 익숙해진 기자라면 지정학적인 분석을 하기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젠더 문제, 고령화와 세대 갈등, 정치적인 양극화, 지역의 소멸,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1970년대부터 가시화됐고 1980년대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를 거치며 굳어진 저성장과 격차 시대와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젠더 갈등은 한국에서 유독 심한 것 같지만 미투 운동이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죠. 주식시장이나 금융, 경제활동의 동조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도 썰을 풀 수 있는 지정학적인 분석보다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로 이 주제의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일자리, 고령화, 생명과학 윤리, 기후, 에너지 등등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로 주체의 차원을 확대해가는 분석들이 중요하겠죠. 이리저리 연결된 세상의 나비 효과를 들여다보는 게 좋은 보도가 아닐까요? 과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또 위쪽으로는 국경으로 가로막혀 고립됐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고 또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인들 또한 여행이나 비즈니스, 유학 등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해외의 접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외국의 보도를 번역해서 옮기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어떨까요? 국제 보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국제뉴스 보도는 지난 20년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진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터지면 현지에 다녀오게 되고 또 영어를 잘하는 기자들도 늘어났고요. 그런데도 맥락 없는 단편적인 보도나 전문성 문제, 영어 이외의 언어의 경우에는 언어 장벽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뉴스를 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물론 현장에서 전달해주는 거겠죠.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는 기자들도 있고요. 젊은 기자들이 도통 위험한 현장에 가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불만을 표하는 데스크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의 제약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자 하는 기자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몇 해 전에 한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규모라든가 예산 문제, 전문 분야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외국으로 취재를 다니기에는 회사 분위기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미리 비자부터 신청해 놓고 데스크를 설득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줬더니 당시 그 기자의 반응은 그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꼭 비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자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취재 계획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당장이라도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은, 그런데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한번 미리 비자부터 신청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취재를 가고 싶은 지역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취재할 건지, 어떻게 기사를 쓸 건지, 그 전에 데스크는 어떻게 설득할 건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계획을 들이밀면서 데스크를 설득하는 겁니다. 또 긴급한 출장이 아닌 기획 취재를 할 기회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취재하고 싶은 주제를 잡고 지역별로 사례를 모으고 카테고리화하고 하나로 이어서 기획으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볼 수 없다면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국내 뉴스든 어떤 분야의 뉴스가 됐든 미디어는 말 그대로 중개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목격자의 증언, 보도자료, 판결문 등등 인용할 거리들을 찾는 것이 곧 취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소스의 신빙성과 가치입니다. 그런데 국제보도에서는 외국 언론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게 되잖아요. 한 번 중계된 것을 다시 중계하기 때문에 이중의 중계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2020년 8월 미국에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던 때 일입니다. 몇몇 매체에 성경을 불태우는 시위대에 대한 영상과 기사가 실렸어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향한 백인 우파들의 반감을 자극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미국 우파 언론들은 또 일부 시위자들이 성경을 불태우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보냈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장남도 소셜미디어에서 이 영상을 공유했어요. 이 문제의 영상을 처음 보도한 것은 럽틀리 TV라는 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태우기 동영상처럼 뉴스 라이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대형 미디어들에 팔거나 개인 유료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럽틀리는 실제로는 러시아 미디어인 RT의 동영상 부문의 모체로 만들어진 회사로서 최고 경영자도 RT의 영어 뉴스 프로듀서 출신이었고요. 사실상 럽틀리의 모회사인 RT는 러시아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국영 TV 네트워크였습니다. 2005년 러시아 투데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됐고 2009년부터 RT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T가 보도하는 뉴스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T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럽틀리 TV라는 회사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때 내보낸 동영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가짜뉴스 퍼뜨리기나 왜곡, 선동, 여론 조작과 연관된 사례였던 거예요. 이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낯선 이름의 매체가 있을 때 혹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뉴스를 전달할 때는 먼저 기사에 인용하려는 매개자의 정체부터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또 매개자를 생각할 때 외국의 언론들만 보지 마세요. 외국 미디어를 보고서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를 포착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보고 이제 분석이라든가 기사 작성에 필요한 팩트들을 모으는 것은 기자가 할 일이죠. 기사를 쓸 때는 수많은 자료를 동원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주제로 기사를 쓰겠다고 정했으면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서 자료를 많이 찾으세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뉴스를 전하면서 영국의 BBC나 가디언을 보고 쓴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언론만이 보도한 사실이라든가 혹은 어떤 매체가 보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의 뉴스를 다룰 때는 이른바 서방 언론의 기사가 도움이 더 많이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서방 언론부터 인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나라 언론이 아니라 더 원천적인 자료를 보는 일이고요. 외국 언론 말고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감염자나 사망자 국가별 통계를 잘 짚어줬던 그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데이터베이스나 월도미터 사이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세계은행 자료들만 뒤져도 어지간한 국가별, 지역별 경제 통계는 다 나옵니다. 또 백악관이나 각국 정상들도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로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합니다. 이런 자료들에 담긴 내용을 전하면서 외국 미디어를 인용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때로는 국제 문제에서 직접 추이를 찾고 자료를 분석해서 쓴 기사가 외국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고 쓰는 것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수고가 아깝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계 자료들을 찾다 보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항목마다 직접 찾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5분일 것 같아요. 물론 한 편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 10개가 넘는다면 최소 50분은 단순한 수치, 용어, 팩트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셈이죠. 꽤나 귀찮은 작업으로 생각될 수 있고요. 제 경험상 그 작업들을 거치면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 록다운을 실시한 나라는 몇 곳일까? 지구상에서 그것 때문에 발이 묶인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 한번 그게 궁금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합산을 했는데 곧바로 외국 통신에 그 통계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허망한 느낌도 들죠. 그렇지만 직접 통계를 보고 확인하고 덧셈 뺄셈을 하는 과정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추가로 얻게 되더라고요. 숨가쁘게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일이지만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콘텐츠를 기계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한 번쯤은 숨을 돌리고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와 더불어서 궁금증을 버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일단 검색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 제도를 각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대체 이 나라는 왜 이름이 솔로몬일까? 찾아보면 그 연원이 나오고 역사가 나옵니다. 황금에 묻힌 줄 알고 유럽인들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상 지금은 빈국이라는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나라를 놓고 힘싸움하는 미국과 중국을 솔로몬 제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지 언론들을 뒤져보면 강대국들 사이에 낀 섬나라의 애환과 내부 갈등을 볼 수 있는데요. 궁금증이 버릇이 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나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어떤 기사를 쓰든 상황 분석은 물론이고 기사 내용에 대한 확인처럼 상시적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국내 전문가 풀을 만들어 두세요. 현지에 소식통을 두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은 현지 분위기와 정서를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취재원이 되기도 하잖아요. 큰 사건이 터져서 급히 현지에 가야 할 때, 출장지에서 도움을 줄 가이드나 취재원을 섭외해야 할 때도 평소에 국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서 기자 개개인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두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은 바로 내 기사예요. 귀찮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기사들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면 기사를 쓰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의 북마크, 지역별 전문가 리스트, 나중에 필요할지 모를 자료나 분야별 체크리스트, 나중에 쓰고 싶은 기획기사 목록, 이런 정보들을 카테고리화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축적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뉴스는 편파적입니다. 가치 판단에는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거는 딱히 없지만 막연하게 중요한 나라로 생각되는 나라들, 혹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는 친숙한 나라들,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 소식을 아무래도 더 자주 전하게 되죠. 하지만 몰랐던 지역을 새로 알게 될수록 공감과 연대의 폭이 넓어집니다. 미디어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면서 동시에 한국 언론에서는 오히려 숨겨진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어느 기업이 인도양 섬나라에서 그 나라 농경지의 거의 절반을 헐값에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나라 국가 지도자와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으니 성공적인 거래였다. 기업 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그 나라에서 일어났고 숱한 인명피해 끝에 정권이 전복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시위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한국 기업과의 토지 계약이었어요. 하필 그때가 외국의 시민단체들이나 저널리스트, 학자들 사이에서 부자 나라 기업들의 그 빈국의 땅 뺏기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의 케이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적인 것을 중시해 나가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국제뉴스에서 들려오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치 지도자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새겨듣고 기억해야 할 목소리의 주인공은 평화, 여성, 인권, 소수민족과 원주민 문제, 이슈,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이 중심부를 뒤흔들 파급력을 가진 그런 변두리의 균열에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섞여 있고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악을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누가 피해자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어느 것이 그렇게 명확히 갈라지지 않을 때, 고민스러울 때는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도의 기준이 돼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자분들은 글로벌 이슈와 한국의 윤리의식,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으면서 한 걸음 성장하는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보도에서 기자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저의 경험에 빗대서 몇 가지 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뉴스를 보도하면서 우리만의 시각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은 팁들이 국제뉴스가 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사를 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